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3,400만 독자를 리드의 길로 이끈 존 맥스웰 50년 연구의 완결판이다. 리더십, 불변의 법칙. 저지은이 존 맥스웰, 지난 50년간 전 세계 180개국에 600만 명 이상의 지도자를 훈련시킨 리더십 대가이며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의 저서란 책들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3,4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존 맥스웰은 그의 대표적으로 1998년 초반 출간 이후에 전 세계에서 4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명실상부한 최고의 리더십 바이블이다. 그래서 맥스 리더의 조건, 리더를 생각하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생각을 다시 물어야 할 것, 어떻게 올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맥스웰의 위대한 영향력 등 맥스웰의 책들이 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3,400만 명. 원빈이는 박영전,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외국계 이렇게 해서 컨버전스 등 최고의 리더는 사람의 집중, 오버사이드 등의 책이 있다. 번역. 더 깊어지고 정교해진 존 맥스웰의 리더십 법칙들.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서 추천을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기 했을 때 나는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 지난 수십 년간 그원하는 강연과 이렇게 이번 책에서 맥스웰 스티븐 코비 박사가 추천했네요. 맥스웰의 법칙을 떠올려서 즐거움으로 읽어보자. 세계적인 리더십 정경환이 콘설트 하버드 MBA 박사학위를 받은 감사의 글, 이 책을 쓰고 도와주는데 놀랄 꼭 감사할 뿐이다. 들어가는 말, 리더십의 법칙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책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대화다.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기 위해 책을 집어들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강제로도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파고 든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얻고자 책을 읽으며 매달 삶을 바꾸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도 한다. 책을 쓰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개인적인 영영 만날 일이 없는 수많은 사람과 그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출간 10주년이 되던 해에 출간사에서 이 책의 개정 방안을 낼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뛸 듯이 기뻤다. 진화하고 성장하는 메시지. 그 후 또다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출간사에서 이 책의 출간 25년을 맞아 또다시 책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막상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법칙들이 현재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지, 그 중에 수락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음표가 생겼다. 이제는 독자 여러분에게 기쁘게 밝힐 수 있다. 책을 다시 읽어보고 알게 된 것은 여기에 담긴 법칙들이 예전과 변함없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법칙들은 여전히 옳았다. 이 리더십 법칙들을 따른다면 많은 사람을 훌륭히 이끌 수 있다.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다니며 리더십 법칙 세미나를 열었고 수천 가지 질문에 답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이 책을 썼을 때 또 10주년 기념 개정 정보판을 표현했을 때보다 생각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25주년 특별한 개정 작업은 그동안 리더십 법칙들을 가르치고 리더들이 이끌었던 경험이 쌓여서 책의 내용을 좀 더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더 한계의 법칙과 이너 서클의 법칙을 근력히 설명하는 슬로건을 살짝 수정했는데 이런 법칙들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류 사례를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훌륭한 리더들의 사례로 교체했다. 몇몇 법칙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자료들도 개발했다. 오랫동안 이 책에 담긴 21가지 리더십 법칙을 가르치고 두 번에 걸쳐서 책의 내용도 수정하면서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은 하나를 잘 해내는 것이 이상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의 일에 집중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
언젠가 21가지 법칙을 강의할 때 젊은 대학생 하나가 쉬는 시간에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리더십에 21가지 법칙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저는 요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게 손가락을 치게 들고 혈통적인 의지로 이렇게 물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줄 중요한 하나는 뭔가요? 나는 집게 손가락을 펴고 그 청년만큼이나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자네가 리더십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는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넘는다는 사실이네. 또 훌륭한 리더십을 관리하려면 21가지 법칙을 다 알고 잘 해내야 한다. 21가지. 어느 누구도 혼자서 21가지 법칙을 모두 다 잘할 수는 없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21가지 법칙을 다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내기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이 책을 쓴 나조차도 21가지 법칙 중에서 5가지에서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의 부록에는 리더십 불변의 법칙 진단표를 수록했다. 리더십의 법칙은 불변한다. 오늘날 리더십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일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시대다. 기업, 정부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내가 25주년 특별 개정판으로 업데이트된 리더십 법칙을 차세대 리더들에게 소개하면서 특히 설레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리더십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일부는 매년 바뀌거나 공동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리더십은 여전히 리더십이다. 시대는 변하고 기술은 발전한다. 지역에 따라서 문화도 달라진다. 하지만 리더십의 법칙은 영원하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든 구약 성서의 유대인이든 현대의 군인 또 시골 목사, 글로벌 기업가 누구를 살펴도 마찬가지. 리더십의 법칙들은 성별, 나이, 경험, 리더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누구이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5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법칙은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 법칙은 독립적이다. 법칙은 한 가지 법칙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법칙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법칙들은 각각 독립적이다. 법칙에는 결과가 따른다. 21가지 법칙을 실천하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위반하면 무시하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법칙은 시대를 초월한다. 21가지 법칙은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경험자와 무경험자를 가리지 않는다. 21가지 법칙은 리더십의 기반이다. 이제 막 리더십의 영향력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든 많은 다른 타고난 리더든 지금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자, 이 책에서 리더십 어느 단계에 놓인 사람이든 반드시 기억하자. 이 책에 소개하는 21가지 법칙 중에서 더 많은 법칙을 현실에 적용하고 익힐수록 더 나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물론 21가지 법칙을 모두 다 실행한다면 누구라도 기꺼이 뒤를 따르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한계 법칙, 영향력, 과정, 항해, 덧셈, 신뢰, 존경, 직관, 그릇당김, 관계, 이너서클, 권위임, 모범, 수용, 승리, 모멘텀, 우선순위, 희생, 타이밍, 곱셈, 유선의 법칙이 있다. 자, 이 법칙을 내게 체계화, 체질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1장에서 한계의 법칙, Law of the Leader. 한계, 리더십 역량이 성공의 한계를 결정한다. 한계의 법칙, The Law of the Leader. 리더십 세미나에서 21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처음에 설명하는 법칙이다. 한계의 법칙이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끄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리더십은 당신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한계점이다. 리더십 역량이 낮을수록 잠재력의 한계점도 낮으며 리더십 역량이 높은 사람은 잠재력의 한계점도 높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점수가 4점이라면 성공 수준의 3점을 넘을 수가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리더십 역량에 따라서 성공의 수준이 달라지고 팀의 잠재력이 결정이 된다. 한마디로 사람이 얼마나 잘 이끄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좌우되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뜨는 형제, 한계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정부의 선진한 딕과 모리스라는 두 형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뉴 햄프셔,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가형에서는 성공의 길을 잡기가 어렵다. 그들은 가형들 할리우드로 갔고 영화 스튜디오 세트와 관련된 일자리를 얻었다. 얼마 후에 그들은 할리우드에서 북동쪽으로 8km 떨어진 글렌데일이라는 극장을 열었다. 하지만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사업은 순조롭지 못했다. 창업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형제는 또 다른 사업 기회를 계속 찾아다녔다. 1930년대 초에는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드라이브인 식당이 생겨났다. 상인들은 식당 안에서 식사하지 않고 카홈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했으며 쟁반위에 담겨 나오는 음식을 차 안에서 먹었다. 당시만 해도 모든 음식이 정천용 접시에 담겨 나오고 유리컵, 금속 포크와 나이프가 함께 제공되던 시절이었다. 1937년 디카몰에서는 베서디나의 작은 드라이브인 식당을 열어 크게 성공했다. 1940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샌버디노라는 노동자 인구가 많은 신도시로 옮겼다. 식당의 시설을 크게 확장했고 핫도그, 감자튀김, 쉐이크, 바베, 돼지고기, 배통을 늘렸다. 사업은 번창했다. 연간 매출이 $200,000에 1948년 형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또한 그들은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대체 이 형제가 누구일까? 독자들은 눈치챘을지 모른다. 바로 맥도날드와 모리스 맥도날드는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렸다. 더 서러운 신화는 그 뒤로 계속 이어졌을까? 안타깝지만 맥도날드 형제의 성공은 거기까지였다. 그들의 리더십이 성공의 역량의 한계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역량의 한계, 리더십이 성공의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는 맥도날드 형제가 금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분명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요식업체를 세웠고 평생 쓰기도 어려울 만큼 큰 돈을 벌었다.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요식업계에 파다했다. 그들에 대한 글을 쓰려는 사람도 있었고 맥도날드 방문해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는 이들이 전국 각지에 몰려들 정도였다. 한때 그들은 매달 300통이 넘는 전화와 편지를 받기도 했다. 그 점에 그들은 맥도날드라는 콘셉트를 들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물론 당시에도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이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으며 이미 수십 년 내내 세상에 등장한 바 있었다. 하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이 사업이야말로 다른 식당을 직접 개업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이라고 여겼다. 1952년 형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더 큰 회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디카몰에서는 훌륭한 식당 주인이었다.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잘 알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비용을 절약하고 이익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훌륭한 관리자가 훌륭한 리더인 것은 아니다. 관리와 운영에 치우친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 자신의 능력과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그들의 한계의 법칙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훌륭한 관리자가 훌륭한 리더인 것은 아니다. 리더십 역량이 한계로 작용하다. 1954년 맥도날드 형제는 밀크 쉐이크 기계를 판매하던 작은 회사의 대표 레이 크록을 만났다. 크록은 가장 큰 고객인 맥도날드 형제와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는 맥도날드의 매장을 방문한 뒤에 이 식당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큰 비전을 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식당이 전국의 수백 개의 도시로 진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크록은 곧바로 형제와 계약을 맺고 1955년에 맥도날드 시스템을 세웠다. 디카 모리스 형제는 그 전에도 맥도날드의 음식 서비스 시스템을 프랜차이즈로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고작 15명의 가맹자를 확보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실제 식당을 개업한 사람은 10명뿐이었다. 형제에게 리더십과 비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처음 프랜차이즈 계획을 맺은 피닉스 출신의 닐 폭스라는 사람이 맥도날드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딕은 이렇게 대답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맥도날드는 피닉스에게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일 텐데요. 하지만 크록은
행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업을 운영했다. 그는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하자마자 프랜차이즈 한 곳에 대한 권리를 사들였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할 때 모델 또는 시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승승장구해서 1955년에서 59년 사이에 100개의 식당을 개업했고 이후에 4년 동안에 맥도날드 매장의 수는 500개로 늘었다. 그러고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첫 8년 동안은 급여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영입한 몇몇 핵심 리더의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렸다. 그의 비전은 맥도날드가 전국적인 명성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1961년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에게 270만 달러를 지불하고 맥도날드와 관련된 모든 독점적인 권리를 사들였으며 이 미국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 오늘 맥도날드는 120개국에 걸쳐 3만 8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9년 순이익은 61달러를 넘어섰고 순자산은 1,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심지어 맥도날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레이 크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맥도날드 형제는 리더십 역량이 부족했기에 비즈니스에서 한계를 들었지만 크록은 그들을 넘어 성공의 한계를 지워버렸다. 성공 수준은 리더십 수준을 넘지 못한다. 나는 성공 문이 누구나 열려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은 더 크게 높이 올라갈수록 리더십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큰 영향력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시도하든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다. 높이 올라가고자 할수록 리더십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큰 영향력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먼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왼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자. 뻗은 왼팔의 높이가 당신의 리더십 수준이라고 하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리더십 수준이 낮다면 손을 허리 높이로 내리고 리더십 수준이 보통이라면 손을 가슴까지 올리면 된다. 이제 오른손을 왼쪽 손 바로 아래에 가져다 대보자. 오른손은 당신의 성공 수준을 의미하고 당신이 뻗은 성공 수준은 손은 리더십 수준의 손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다. 오른손을 아무리 위로 올려도 그 위에는 항상 왼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쏟는 노력의 정도를 1점에서 10점이라고 했을 때 당신의 점수는 8점이라고 가정하자. 이 정도는 꽤 높은 점수다. 내 생각에는 아마 맥도날드 형제도 비슷한 그래서 성공의 수준이 리더십 역량은 올라간다. 성공의 수준과 그릇이 8, 9, 10 점수. 성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노력 점수가 10점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겠지만은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은 먼저 8점을 얻기 위해서 쏟은 에너지 이상을 투입해야 이 정도 따낼 수 있다. 어쨌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성공 수준을 지금보다 25% 높일 수가 있다. 향상된 성공 수준이 리더십을 갖춘 성공, 개인의 노력, 한계를 끌어올리라. 다시 말해서 노력의 양을 늘리지 않고 리더십 역량만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원래의 성공 수준을 700%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리더십은 곱하기 효과를 발휘한다. 나는 온갖 기업가, 비영리 조직들에서 그런 효과를 목격했다. 바로 그것이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내가 리더십을 가르쳐 온 이유이다. 조직을 구하려면 리더를 바꿔라. 조직을 구하려면 개인과 조직 모두에서 성공의 한계는 성공하기 위해서 쏟는 노력이 아닌 리더십 역량으로 결정이 된다. 리더십력.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조직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를 구하려고 애쓴다. 시련의 시련을 맞는 국가는 새로운 대통령, 수익이 하락하는 기업엔 CEO, 교회에 소문제가 생기는 노련한 목회자, 스포츠팀이 성적이 안 좋으면 새로운 감독. 아마 리더십 성공 수준의 관계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분야는 결과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스포츠일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똑똑하고 재주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리더십의 한계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지. 정치에도 법관들,
대법원장, 검사장, 검찰장 이런 사람들이 이 주도하면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자, 샌디에이고 살 때 현대산업 더원의 직원들은 어떤 업체의 운영권을 인수하러 가면은 항상 두 가지 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첫째, 그것 직원들을 훈련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한다. 둘째, 리더를 해고한다. 더원이 리더를 해고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깜짝 놀라버렸다. 매번 리더를 해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죠. 당사자와 매번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가 훌륭한 리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리더였다면 조직이 그렇게까지 엉망되지는 않았겠죠. 그 말 때문에 나는 생각했다. 물론 그렇지. 그게 바로 한계의 법칙이니까. 그러나 리더를 해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어떻게든 리더십 역량을 높여야 한다. 성공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리더십 역량을 높여서 누구나 성공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 방법은 다른 리더십 법칙 편에서 다룰 것이다. 한계 법칙 실천 매뉴얼. 그래서 중요한 목표를 몇 개 적는다. 자신의 리더십 역량을 점수를 매겨본다. 사람들이 당신의 리더십 역량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상사, 배우자 에서 점수를 만들어보자. 성과. 사람들이 평가한 4가지 점수의 평균을 내서 앞서 테스트한 리더십 불변의 법칙 진단표 점수와 비교해보고